몸이 아파 병원 침대에 누웠는데 정작 쿵 하고 내려앉은 건 심장이었습니다. 통장을 쥐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지요. 내 유일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생계급여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그것은 당장 내 몸을 갉아먹는 병마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서늘한 현실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내 신세가 처량하다 못해 비참하게 느껴지던 그날 밤. 병실 천장은 왜 그리도 높고 차갑게만 보였는지요. 영숙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노년에 찾아온 가난과 질병은 예고도 없이 그녀의 삶을 덮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히 하루를 버티던 그녀에게 이번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어 도저히 집에서 진통제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119 구급차에 실려온 것입니다. 응급실을 거쳐 6인실 병동에 자리를 잡았을 때만 해도 영숙 씨의 머릿속은 온통 빨리 나아서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옆 침대 환자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입원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영숙 씨가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옆 침대에서 사과를 깎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병원 생활을 오래 했는지 짐 보따리가 한가득인 그녀는 병원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기 세대, 아니 형님인가? 보아하니 수급자 혜택 받고 들어온 것 같은데 맞지? 영숙 씨는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옆 침대 여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한 비밀이라도 털어놓듯 속삭였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여기 너무 오래 누워있지 마. 나라에서 공짜로 병원비 대준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수급자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나라에서 생계급여를 확 깎아버리거나 아예 끊어버린다는 소문이 있어. 내 아는 사람도 병원에 한 달 넘게 있다가 쌀값이 끊겨서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아파서 입원한 건데 돈을 끊는다니요.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여자는 혀를 찢찢하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라 돈 먹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병원에서 밥 주고 재워주니까 집에서 돈 쓸 일 없다고 뺏어가는 거지. 없는 사람들은 아프면 죄야 죄. 그날 이후 영숙 씨에게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밥차가 들어오면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이 밥 한 끼에 내 월세가 깎여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려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다른 환자들의 코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영숙 씨는 베개 밑에 숨겨둔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통장에 찍힌 잔액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 가스비, 전기요금, 그리고 당장 퇴원하면 사야 할 약값까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여기서 단 몇 푼이라도 깎인다면 그것은 곧장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될 것이 뻔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돈이 끊기면 나는 어떡하나.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은 당장 방을 빼라고 할 텐데 이 늙고 병든 몸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영숙 씨의 상상력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잴 때마다 혹시나 내 입원 기록이 구청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은 이제 돈이 필요 없다고 낙인 찍히는 과정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몸을 낫게 하려고 맞는 주사액이 혈관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피가 마르는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옆 침대 여자의 아프면 죄야라는 말이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영숙 씨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통장을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불안감은 덩치를 키워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찍혀 있어야 할 잔고는 온데간데 없고 낯선 출금 내역만이 비웃듯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불과 100만 원 남짓.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 2억 원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돋보기를 고쳐 쓰고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0의 개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앞자리의 숫자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출금 날짜는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인출해 간 기록이었습니다. 도장과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베네쩌 고리와 함께 보관해 두었던 인감도장. 그리고 며칠 전 반찬을 가지러 왔다며 안방을 기웃거리던 아들 민석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가슴을 쳤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녀의 입에서 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0년 세월을 시장바닥 찬바람 맞아가며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 쓴 채 모은 돈이었습니다.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콩나물 값 깎아가며 악착같이 불려온 그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이고 갈라진 손등이며 포기했던 수많은 끼니였습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어 마련해 둔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단축 번호 한 번.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다고 믿었던 아들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질수록 심장 박동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짙은 짜증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빠요. 나중에 걸게요. 민서가, 잠깐만. 내 통장이. 글쎄 지금 회의 중이라니까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뚝. 매정한 끊김음이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들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통화에서 느껴진 것은 죄책감이 아닌 회피였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했던 지난 날들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내 배를 골아가며 키운 자식이 내 등 뒤에 비수를 꽂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창밖에는 무심하게도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유리창을 때리며 그녀의 마음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잃으면 그녀의 남은 인생도 함께 증발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뺨을 거칠게 닦아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낡은 코트를 걸쳐 입는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매섭게 변했습니다. 당장 아들의 집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 피 같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미를 죽이고 가져간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말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택시를 잡는 그녀의 손에는 문제의 통장이 구겨질 듯 꽉 쥐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들의 집 문을 열었을 때 사라진 돈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제 코를 찌른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인 낯선 알코올의 악취였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레 말했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의 거실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배달 음식 용기와 굴러다니는 소주병들이 만들어낸 쓰레기산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는 흙투성이가 된 구두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명품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밑창이 다 달아빠진 싸구려 운동화 한 짝이 마치 주인의 처지를 대변하듯 힘없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마치 귀신의 집에 들어선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거실 안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수야? 불러도 대답 없는 정막 속에서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사람이 누웠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봉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채권 추심 통지서, 압류 예고장,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던 서류 한 장이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혼 확정 증명서였습니다. 날짜는 이미 1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갔다는 것도, 사업이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도, 이번에 큰 건물을 계약하기 위해 급히 융통할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1년 전에 이혼을 당했고, 사업은 진작에 부도가 났으며,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은 재기가 아닌 도박 빚과 사채 이자를 막는 데 쓰일 것이 뻔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은 제가 알던 성실하고 반듯했던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마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낯선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속에는 미안함보다 들켰다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와 독촉장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기어이 묻고야 말았습니다. 내 처자식은, 그리고 내 돈은 다 어디로 간 거니? 아들은 대답 대신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입에서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후벼 파는 비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짐작했던 도박이나 사업 실패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차라리 노름에 미쳐 돈을 날렸다면 욕이라도 실컷 퍼부었을 겁니다. 차라리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썼다면
어리석다고 혀를 차며 가슴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지난 3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기만이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완벽하잖아. 당신 앞에서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진실은 낡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간 동안 그가 꼬박꼬박 다른 살림에 돈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대는 그가 퇴직 후 잠시 소일거리로 다녔던 기원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대단한 미모를 가진 것도 젊은 나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말 한마디에 죽는 신용을 하고 남편이 사주는 밥 한 끼에 감격하며 그를 회장님처럼 떠받들어 주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고 떨어진 속옷을 기워 입으며 아낀 돈이 고스란히 그 여자의 월세와 생활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그곳에서 가장 노릇을 하며 인정받고 존경받는 가장의 허상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돈을 못 벌어와도 승진해서 누락되어도 한 번도 싫은 소리를 안 했지. 알아. 다 알지. 그런데 그 침묵이 나한테는 비명보다 더 무서웠어. 당신 눈빛은 늘 나를 한심해하는 것 같았고 나는 집구석에 들어오면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된대. 내가 가져다 주는 돈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나만 바라보는데 거기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가정을 지킨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었다는 변명. 자신의 무능력을 감싸 안았던 아내의 인내를 그저 자신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비틀린 열등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희생을 밟고 서서 다른 곳에서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비가 아까워 약국 약으로 버틸 때 그는 그 여자에게 보약을 지어주며 능력 있는 남자 흉내를 냈을 것을 생각하니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거기다 썼다는 거요? 아이들 학자금 대출 이자가 밀려서 독촉장이 날아올 때도 당신은 그 여자 집 월세를 내주고 있었고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감정 회로가 끊어진다더니 분노보다는 서늘한 이성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쭈뼛거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해결하잖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아. 그 순간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물컵이 제 손을 떠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남편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서, 이 나쁜 사람아, 내가 처음부터 강했던 줄 알아? 당신이 무능해서 당신이 도망치고 숨어버리니까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내 손 좀 봐. 이 거칠어진 손마디가 안 보여? 당신이 그 여자 앞에서 회장님 노릇하며 으스댈 때 나는 식당 설거지에 남의 집 파출부까지 하면서 이 손이 다 트도록 일했어. 그런데 뭐 내가 강해서 괜찮아? 평생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울분이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던 아내의 표독스러운 모습에 겁을 먹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겁먹은 표정조차도 이제는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도장과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뒤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거 종이를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해줄게. 나같이 숨 막히는 여자는 이제 있고 당신을 왕처럼 모셔주는 그 여자한테 가서 살아. 대신 이 집이며 남은 쥐꼬리만한 재산 당신 몫은 단 한 푼도 없어. 당신이 그동안 빼돌린 돈 그걸 위자료로 퉁치는 걸로 할 테니까 당장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뜬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그 여자랑은 벌써 정리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한 번만 용서해 줘.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갈 데가 왜 없어? 당신 없으면 죽는다는 그 여자한테 가면 되겠네. 저는 매몰차게 발을 빼냈습니다. 바지가랑이를 잡은 그의 손길이 얼마나 힘없고 비굴한지. 지난 세월 제가 믿고 의지하려 했던 가장의 실체가 고작 이것이었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당신의 그 잘난 자존심을 세우려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팔아먹은 건 바로 당신이라고.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지만 제 가슴 속에 부는 바람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망설이듯 문과 저를 번갈아 보았지만 제 눈에 서린 서슬퍼런 도끼를 읽었는지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겉옷 하나만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그 질긴 인연의 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리고 텅 비어버린 통장을 어떻게 다시 채워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황급히 나가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김마담. 저는 홀린 듯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교태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오늘 오실 때 저번에 말한 그 돈 가져오시는 거 맞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주저앉아 있던 제 몸 안에 다시금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습니다. 슬픔이 아닌 오기와 도끼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못 갑니다. 그리고 그쪽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돈으로 산 그 집 내가 찾아야겠으니까. 그 말과 함께 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집 명의를 넘겨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증여 해제가 명시된 각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펄쩍 뛰며 어머니, 저희를 못 믿으세요? 라며 서운해했지만 저는 그때의 저를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늙은이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남겨두었던 그 종이 한 장이 오늘 저를 살리는 동아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안경을 고쳐 쓰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집을 받을 때 약속했던 것들. 부모 모시는 것, 한 달에 한 번 병원 동행하는 것, 생활비 보조하는 것. 그중 단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더냐? 법적으로 따져도 이 증여는 무효야. 내 변호사가
이미 내용 증명을 보냈으니 곧 도착할 게다.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짐짝 취급하며 요양원 팜플렛을 들이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이 집 없으면 저희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짜내며 아이들 핑계를 댔습니다. 손주들이 학교를 옮겨야 한다느니, 갈 곳이 없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귓가에 위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가운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의 마음이 약해져 알았다. 내가 참으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그들이 제게 보여준 것은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늙고 병든 자를 향한 경멸과 귀찮음 뿐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달 안으로 비워줘라. 나는 내 집에서 내 밥 해먹으며 내 발 뻗고 잘난다. 저는 단호하게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귀를 막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핑그르르 눈물이 돌았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자식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는 부모의 처절한 몸부림이 서글퍼서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짐이 빠져나간 자리는 휑했지만 그 공백이 외로움보다는 해방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배를 새로 하고 묵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제가 가장 아끼는 안락의자를 놓고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정막이 감돌았지만 그 정막은 저를 쫓아내려는 눈치 주는 소음보다 100배는 더 달콤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찾아와 독하다라고 혀를 차기도 하고 잘했다라고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제 존엄을 지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늙어서 내 몸 하나 뉘일 곳,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공간이 있다는 것은 곧 자존심이자 생명줄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아 눈치 보며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한 노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 것을 지키고 있을 때 오히려 자식들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씁쓸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에서 제 속도대로 늙어갈 것입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핀 꽃에 물을 주고 다리가 아프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누구 하나 눈치 줄 사람 없는 온전한 나의 왕국에서 말입니다. 가끔은 텅 빈 방을 보며 아들네 식구들의 북적거림이 그립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감수해야 할 몫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겹방 늙은이로 사느니 고독하더라도 당당한 집주인으로 남는 길을 택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집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제 인생의 황혼도 저 노을처럼 비록 지는 해일지라도 초라하지 않게 붉고 선명하게 타오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 집, 내 인생, 그리고 나의 남은 날들을 위하여 건배를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